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진혁 씨, 저희가 어제 첫 방송을 했잖아요.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어제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짚어봤잖아요. 네. 한의학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돼서 유익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 잘한다 진짜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광입니다. 영혼 좀요. 네, 영혼 듬뿍 넣었고요. 네, 제 주변에서는요,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챙겨볼 프로그램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지금도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또 너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음 방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여의보감,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소연 원장님, 최효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아마 처음 오셨을 텐데 네. 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아날로그 세대인데 이 건물 자체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맞아요. 이 스튜디오도 너무 밝고 네. 이 첨단을 걷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게 보니까 너무 이제 다 새 거들이고 오늘 이제 올 때 보니까 봄비가 내린 다음에 굉장히 날씨가 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봄과 같다 이 스튜디오가. 네. 그래서 이제 건강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은 건강 이야기가 참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그 보신 분들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뭔가 이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네. 스튜디오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경험하시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핑 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어지럼증이 단순히 빈혈의 한 증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빈혈의 한 증상이 아니라 혹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맞아요. 하나의 증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지럼증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원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빈혈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셔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혈액 검사는 이상이 없다는데 빈혈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어지럼증은 뭘까요? 어지럼증은 본인이나 주변은 가만히 서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주변이 빙빙 돌거나 흔들리는 그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즉 어지럼증은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인 거죠. 증상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럼증을 표현하실 때 빙빙 돈다, 핑 돈다, 어찔어찔하다, 앞으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아지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좋아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는 1년에 한 번 이상 어지럼증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어지럼증은 일단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한 2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60대 이상은 10명 중에 3명, 85세 이상은 한 50% 정도 그 이상이 어지럼증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데요. 네, 네. 이제 보통은 일시적이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 어지럼 증상이 어떤 전신 질환이나 어떤 내과적 질환이나 혹은 약간 뇌 질환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심각한 질환의 경우는 조금 감별 진단을 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때로는 경하지만 때로는 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어지럼증이라는 게 흔하다 보니까 자칫 간과하기 쉬운데 그쵸.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큰 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지럼증의 원인도 설명해 주시죠, 박 원장님. 일단 어지럽다. 사람이 그거는 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공간 감각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공간 감각이라고 하면 이 보는 거, 시력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공간 감각을 느끼는 거는 4가지 기관이 합동적으로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정상이 되는 건데 네. 첫 번째 시각이 정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의 채성 감각, 좀 말이 어려운데 그 네. 말은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느껴지는 바닥의 기울기라든지 아. 그런 느낌, 네. 그거를 감각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거를 발바닥의 채성 감각으로 얘기를 채성 하고, 감각이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평형 감각이죠. 평형 예. 감각은 어디서 느껴질까요? 귀요? 귀에서 느껴지죠. 음. 그래서 귀의 전정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각과 이 채성 감각과 이 평형 감각의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가 일단 뇌에서 크게 네.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뇌까지 요 4가지의 감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해야 일단 어지럼증 증상이 없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간 감각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이 어지럼증에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리적인 어지럼증이 네.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병리적인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어. 이제 생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상인데 어지러운 거고 네. 병리적 어지럼증은 뭔가 질환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어지러운 게 병리적 어지럼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코끼리 코를 돌았어요. 그럼 어지럽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생리적 정상이시고 당연한 거. 네,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지러운 거. 이것도 그렇죠. 당연한 거, 정상이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경 후에 좀 출혈이 많아졌어요. 그럼 좀 어질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일단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질환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뇌의 문제라든가 전정기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병리적인 어지럼증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박세현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병리적인 어지럼증. 아, 네, 이제 병리적인 어지럼증에 좀 이렇게 구별을 조금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아까 얘기한 4가지 감각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은 일단 전정성이냐 비전정성이냐, 결국은 이 평형 감각의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구별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평형 감각의 이상으로 오는 전정성 어지럼증에는 또 다시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말초성이라는 건 아까 귀의 그 뇌 이의 전정 기관이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이상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전정성 어지럼증에서 말초에 해당돼서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이석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석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정심각염이라든지 아니면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같은 그런 질환일 때는 말초성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준축성은 뭘까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뇌 자체에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경우, 뇌 허혈 상태라든지 네. 아니면 허혈 상태.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는 뇌졸중 또는 뇌종양일 경우에 어. 그때는 중추성으로 일어나는 전정성 어지럼증에 해당되고, 네. 네. 이제 비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귀나 뇌 질환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내과 질환으로 가장 많은 게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 네. 핑 돈다. 기립성, 네. 기립성 아. 저혈압에 해당이 저도 되고요.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일 때도 일단 그런 좀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서 혈압의 이상, 그다음에 심장의 혈관의 이상이 있어도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면 뇌 쪽으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어지럼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됐을 때도 사람들이 갑자기 어지럽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소화기성도 어떤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내과 질환이고, 그 외에 무슨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도 일단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공황 발작, 공황 장애에서도 어지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기력이 많이 쇠해지다 보니까 일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해서 연세가 들수록 아까 어지럼증이 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감각기관의 시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네. 의외로 잘못된 시력 교정이나 자기하고 맞지 않을 안경을 썼을 때도 오.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혹시 그런 경우는 시력 검사에서 일단 시력을 교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 그럼 뭐 너무 오래된 안경을 오랫동안 쓴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게 네네네, 예, 어지럼증의 그렇죠.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예, 예.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차에서 이렇게 하면 어지럽잖아요. 아, 그것도 예. 맞아요. 네. 시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약간 이 경추 부분에 해부학적 문제가 있을 때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은 전정성과 비전정성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와, 그러니까 전정성하고 비전정성하고 크게 나눠지고 그 안에도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또 어지럼증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외우시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뭐 맨날 상담하시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이석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 이석증을 알아본 분들은 너무나도 심하게 어지럽다 이런 반응을 많이 호소를 구토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이석증에 걸리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전형적으로 이석증에 걸리신 분들은요, 어지럼증의 양상이 틀립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이제 이석증을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가 귀 이자고 석이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한 표현으로 귀에 돌 굴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돌이 귀에서 전정기관에서 빠져나와서 세반고리관이라는 이제 기관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림프액이 있어서 이렇게 호수처럼 차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지러움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요 비슷한 얘기가 우리 핸드폰 보시면은 자이로 센서라고 혹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형을 좌우하는 건데 우리 핸드폰 세로로 했다 가로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막 핸드폰이 왔다 갔다 출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전정기관, 특히 세반고리관 안에 림프액이 딱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돌이 들어가서 파문을 일으키니까 정신없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석증의 증상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주려면은 네. 이제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죠. 어떤 이렇게 체위 변화를 통해서 그 돌 굴러간 걸 다시 맞춰주면은 다시 이제 좀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또 재발이 잘 돼요. 보통 컨디션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한의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귀에 있는 그 돌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네. 뭐 복싱이라든지 어떤 뭐 과격한 운동 같은 걸 하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석증이 왔을 때는 특징적인 증상이 그쪽 귀 쪽으로 뭔가 이제 돌이 굴러가니까 네. 고개를 확 돌리거나 할 때 특정한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일로 돌리면 갑자기 막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석증이 생기면 가만히 한 자세로 누워 계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막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석증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석증이 있어서 오, 제가 네. 어지럼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공부를 했던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까도 외우느라고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또 어렵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석 정복술을 통해서 이석 교정을 하면 한 80% 정도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나머지 20%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한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기관의 이상만으로는 어지럼증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부의 어떤 기혈, 음양, 어떤 순환의 문제, 또는 부족의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훈이라 그래서 이 풍사라는 사기를 맞았을 때 바람을 너무 맞았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다. 그래서 풍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훈이라 그래서
열을 확 받으면 사람이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열을 좀 식혀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파도 포함이 되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서 아까 신경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이 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좀 담훈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담훈에 해당됐었는데 한방에서는 어떤 순환 장애에 의해서 병리적인 산물을 담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순환 장애에서 생긴 어떤 병리적인 산물인 담음은 또다시 2차적으로 순환을 방해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고 자꾸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순환이 안 되면서 일단 그 어지럼증을 일으켜서 이런 경우는 아까 뭐 구토를 한다거나 뭐 소화장애가 있다거나 또 하나는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막 이렇게 보자기로 싸맨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 뭐 몸이 무겁다, 붓는다 이럴 때는 담음을 의심을 해서 그런 경우는 담음을 치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 막혀 그러면 기가 진짜로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기가 중간에 확 막히면 머리 쪽으로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우면서 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운의 증상은 갑자기 급격하게 머리가 심하게 두통과 동시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기운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허훈이라고 하는데 허하다. 기가 허하다. 기가 허하다. 아까 노인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하시면 기운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특징적인 게 일단 사람이 잘 때는 수면 중에는 굉장히 기가 깔아앉아서 이게 아침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점점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훈의 아니 허훈의 증상은 오전에 심해요. 오전에 심하고 일단 기운이 많이 없는 노인성 어지럼증이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혈훈이라고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빈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큰 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출산 후나 아니면 출혈을 너무 많이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 부족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어지럼증이 있어서 빈혈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네. 식으로 한방에서는 보혈 자격이 있는 일단 그런 약제를 통해서 이런 혈훈을 좀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6가지 지금 이 훈으로 끝나는 6가지 글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제가 또 한의학 살짝 상식이 있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 한의학에서는 그 어지럼증을 현훈이라고 한다고 네, 네, 하는데 네. 그 단어 뜻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둘 다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가요? 네. 어지러우면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네, 어지러워요. 맞습니다. 그냥 어지럽고 어지럽다. 그렇죠. 네. 한 글자만 쓰기는 병명을 좀 해가 그래서 현우를 썼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운 안에 지금 풍운, 열운, 담운, 기훈, 허훈, 혈운 이렇게 있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그 해당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을 쓰거나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지러우면 일단 보통은 기운이 없으니까 막 먹이잖아. 네. 그렇죠. 막 먹이는데 담훈인 것 같은 경우는 몸에 뭔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 쌓여서 배출이 안 된 상태인데 계속 뭔가를 더 플러스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심해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까 막 열이 올라오는 열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홍삼을 줘요. 그럼 홍삼은 어떻게 될까요? 열이 그러니까 성격이 따뜻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와요. 예. 그래서 열훈이 있어서 어지러운 사람한테 홍삼 같은 따뜻하고 기를 올리는 약을 쓰면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은 어지럼증이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그 어지럼증을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구별하기는 조금 힘드시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네. 필요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자, 그렇군요. 두 분 원장님께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지만 네. 큰 병의 어떤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부터 어떤 치료법까지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저희가 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쵸? 어지럼증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또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네. 또 피로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취해야겠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술과 지나친 다이어트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어지럼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 사실 뭐 기립성
어떤 어지럼증이 있으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아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비전전성에 제가 기립성 저혈압을 또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날 때 그리고 아침에 특히 일어나가지고 기상해가지고 딱 일어설 때 갑자기 딱 이렇게 어지럼증이 또 유발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 생활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짜게 먹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평소에 실천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녁 8시 21분 막 지났네요. 그렇네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환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뭐 없다고 하겠지만 네. 심장에 위치한 이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 뭔가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많은 두려움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질환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흉통이라고 하는 이 가슴 통증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슴 통증이 오면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가슴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내가 가슴이 아픈데 이러면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흉통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쪼이는 것 같다, 짓누르는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심장이 찌릿찌릿하다, 심장이 타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흉통 양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흉통 양상에 따라서 내가 좀 감별할 수 있는 건 감별하고 또 병원에 가야 될 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건 또 빨리 병원에 가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이 어떤 심혈관계 질환일 수도 있지만 소화계라든지 어떤 다른 원인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흉통을 제일 걱정하시는 거 심장병도 당연히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폐질환. 폐질환. 폐나 기관지 질환이 있을 때도 흉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폐는 신경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폐 자체가 뭐 많이 통증을 느끼는 장기는 아니고 숨이 차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재반 증상을 통해서 폐 질환 때문에 흉통이 있구나 좀 유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아. 그런 경우에도 네. 흉통이 좀 많은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슴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가 있을 때도 흉통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침 치료나 어떤 그런 치료로서 이 근육을 좀 풀어주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흉통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네. 흉통도 생각보다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원인들 중에서 또 다양한 증상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증상을 느끼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는 증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걸까요? 이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흉통을 호소해서 왔는데 실제로 심장 때문에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정말 심장 문제면은 빨리 응급으로 가야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이 있죠.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숨이 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짓누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증상이 왼쪽 어깨랑 턱으로 퍼지는 방산통이 있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 중에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이 있어요. 네.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이 대동맥인데 그게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이제 응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폐질환인 경우에도 응급으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폐색전인데요.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걸 폐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하지가 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술 후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면서 하지가 붓고 흉통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어. 또 이제 뭐 마른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기흉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마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산소 포화도를 재봤더니 포화도가 낮아지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응급으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일 수 있으니까 이 가슴이 통증이 있으면 그때 이제 병원을 꼭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턱이나 어떤 좌측 어깨로 퍼지는 방사통. 아. 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이제 네.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응급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흉통으로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 대로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만성으로 흉통이 있으실 때 환자분 혹시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올라가실 때 혹시 가슴이 쪼이면서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심장이 막 일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흉통이 있거나 가슴이 조이는 것 같으면은 심장에 뭔가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폐 관련해서는 폐 색전도 있고 기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서 뭐 기침 가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폐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폐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화기 질환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류성 식도염. 네.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하트번이라고 해서 심장이 타는 것 같다. 이런 그래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도가 위산을 따라서 이제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따라서 이제 심장이 이게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여기가 답답하고 먹먹하고 하는 증상이 흉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소화기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네.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들어 누웠을 때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식도로 이제 위산이 역류하다 보니까 자꾸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새는 이제 근골격계 문제도 많습니다. 이제 어떤 근육이나 뼈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요새 골프 많이 하시죠. 네. 네. 골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가셨다든가 아. 아니면 이제 웨이트 많이 하시니까 웨이트 하시다가 이제 근육이 이제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아픈 네.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특정한 자세를 하거나 눌렀을 때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나는 근육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한숨을 많이 쉬는지, 짜증을 잘 내는지, 스트레스 문제인지. 네, 남한테 화를 잘 내는지, 어떤 네.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흉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군요. 또 말씀해 네. 주신 것 중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 저희 아나운서들은 또 역류성 맞아요. 식도염에 걸리면 네. 목이 쉬는 문제 때문에 목도 쉬고. 저희가 특히나 또 이제 많이 알아보고 주의하는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아, 또 역류성 그래요? 식도염을. 오늘 뭔가 제가 종합병원에 아, 가가지고 이게 MC 받길 잘했네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흉통이 느껴지는지는 몰랐거든요.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또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또 고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건지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이 위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화학적 네. 소화를 시키는데 네. 이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이기 때문에 이 위벽은 사실 다른 어떤 장이나 어떤 식도보다는 훨씬 튼튼한 네. 어떤 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일단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여기 이거를 분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꽉 이렇게 쪼여 있는데 평소에는 이게 계속 과식을 한다거나 그럼 계속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머니를 짜듯이 위로 이렇게 위산이나 어떤 음식물이 역류가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는 위 벽보다는 훨씬 벽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식도염이 생기는 거는 식도벽이 이 위산 역류에 의해서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녹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약을 먹으면 이제 보통 약은 이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식도염에는 씁니다. 용종 식도염에는. 그런데 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서 위에는 머물지만 사실 식도에 머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네. 식도를 그렇네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최희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먹고 누우면 아무래도 이렇게 역류가 잘 되고 그다음에 네. 위산을 조금 많이 생산을 하게 하는 어떤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네.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알코올,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스트레스죠. 아,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하면은 속이 쓰리다. 속이 쓰는 건 보통 위가 쓰리는데 위가 쓰리단 말은 뭔가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 벽도 헐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역류하면서 식도염도 심해지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네네. 정유현 아나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특히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그렇죠. 됐으니까 네. 대단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네. 분입니다. 네. 네. 함께해서 참 든든하고요. 네. 네, 저도 든든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한방 그 치료가 특히나 이 흉통 관련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최유정 원장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한의원에 은근히 흉통으로들 많이 오십니다. 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초음파 이런 거 다 했는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흉통으로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역류성 식도염도 굉장히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되고 많이 오시는 질환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근골격계 통증. 요새는 이제 좀 구분등 거북목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러신 분들. 네. 그러다 보면은 옆 앞에 있는 대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짧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근육 긴장이 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데 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어떤 한의원의 장점 침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져서 어떤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우리 이제 화 많이 나면 가슴을 막 치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한의학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실제로도 많이 오시고 또 효과도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소연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치료를 말씀하시나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네, 어떻게 네.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은 문제가 위산이 역류를 한다. 그 말은 뭘까요? 뭔가 가운데서 꽉 가로막고 있다. 사람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산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밑으로 이 장 쪽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뭔가 꽉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어지럼증 설명할 때 순환 장애에서 생긴 병리적인 산물을 담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담음이 조금 더 지나쳐서 이렇게 뭉치면 적이라 그래서 적취 쌓인다. 쌓인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담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적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역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적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담적을 친다는 말은 이 위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이완을 시켜요. 부드럽게. 네.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거는 침치료가 특별히 좀 더 유의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약간 위 주변의 어떤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한약도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방에서는 뜸 치료, 온열 치료를 좀 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약액을 추출해서 만든 약침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침을 직접 이 위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 좀 자침을 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 자체보다는 어떤 위에 들어있는 담적을 치료해서 일단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게 한다. 이런 치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있는 담적을 치료한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최효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화병 같은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상담입니다. 좀 들어드려야 돼요. 이제 예.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좀 들어드리고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요새는 시어머니가 가슴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좀 들어드리고 필요한 부분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침 치료가 있고 한약 치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팔다리나 이런 침을 놔서 어떤 교감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직접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은 가슴 쪽으로 침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사혈을 해서 피를 뽑는다거나 네. 아니면 약침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침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갈라주거나 하면은 좀 순식간에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침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인과 중에 화병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한의학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를 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결 좀 편안해지시고 흉통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그 가슴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화병, 또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이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 화병도 이런 가슴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래해서 WHO에서 아예 정식적인 질병명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화를 시원하게 못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화를 꾹꾹 참으시는 분들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나고 얼굴 위로 열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화병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나 또 뭐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이죠. 뭐 소화기계 문제. 그럼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흉통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원인도 얘기를 해드렸고 치료법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흉통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흉통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슴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또 정리를 잘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사실 그런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다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흉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도 함께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화병도 당연히 그런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너무 참지만 마시고 적당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최효재 원장님 이것도 궁금한 게 네네. 화라는 게 네.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네네. 좀 이제 속 시원하게 확 풀어버리는 게 나은 건지. 푸는 게 낫죠.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사람한테 풀 수 없으면은 네.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 노래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쌓인 어떤 앵거, 화를 좀 이렇게 분출하는 게 화병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격렬한 운동 같은 걸 하면 화가 좀 풀린다는데 그것도 그럼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 운동을 하면은 화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화를 분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통증이 심하거나 호흡이 힘들고 식은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네. 빠르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보약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약 많이 드셨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보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가 사실 지금은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네. 어렸을 때 정말 땅콩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으셔서 어렸을 때 내내 한약을 달고 자랐는데 네. 그래서인지 키가 좀 큰 게 아닌가 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한번 빨리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자, 최유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봄, 가을이 환절기라서 보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사실은 보약을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정원 동물인데 이렇게 갑자기 추웠다가 더워진다거나 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런 환절기에는 온도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약을 찾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보약 성분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여름에든 보약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약은 우리가 먹어서 위장관을 거쳐서 소화를 시켜서 간으로 가서 혈액을 돌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을 돌아서 우리 몸의 곳곳에 영양을 보충하고 나머지 이제 노폐물들이 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름에 보약을 먹어서 그것이 땀으로 배출이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고요. 오히려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서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삼계탕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여름 보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거짓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 한약 먹으면은 간 기능이 나빠진다는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음식과 약은 간하고 신장에서 대사를 합니다. 따라서 양약 같은 경우에도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결핵약이라든가 어떤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약들은 간 수치를 올리게 돼 있고요. 한약 중에서도 간 수치를 올리는 약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한약을 쓸 때는 아마도 되도록이면은 간 수치에 부담이 없는 간에 부담이 없는 한약을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꼭 이 질환을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제를 쓰는 경우에는 또 환자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간 기능 검사라든가 이런 걸 동반해서 한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한방병원에서 8년 동안 4,500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시 혈액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면 한약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2~3번씩. 그리고 나서 퇴원할 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과연 간 수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4,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분도 간 수치가 이상이 나신 분이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처음에 입원 시에 간 수치가 이상이 있었던 360명 정도의 환자에게서 퇴원 시에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64% 정도가 오히려 호전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2017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비슷한 규모의 어떤 연구 결과를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가 한의원에서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안전하고 간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약 먹으면 살찐다는데 저 살찌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이어트 약이 훨씬 더 잘 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약 중에는 살을 빼는 약이 있고 또 굉장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식욕이 돋아가지고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약하신 분들이 소화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못 먹었던 고혈압 음식을 드시면서 2차적으로 살이 좀 찌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 자체에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약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소화기를 좀 도움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약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약은 약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은 식약처에서 중금속이나 어떤 농약이나 이런 검사를 다 검수해서 들어오는 거고 다른 식품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공장에서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먹어야 되는 거고 한약 같은 경우는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약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국내산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에서 통관되는 한약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녹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러시아 녹용이 있고 뉴질랜드 녹용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치는 게 이제 러시아 녹용입니다. 하지만은 국산 녹용은 사실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또 감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중국 감초를 최우선으로 치고 있듯이 어떤 기원 약재와 생산지에 따라서 한약재의 효능이 매우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적으로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커피보다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커피가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생각하는 한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맞춤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몸이 찬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얼굴 위로 열이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개인에 맞춰서 한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약은 천연물이고 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고요. 또 각 약재에 대한 양리학적인 소견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대표적인 처방들,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아니면 보준기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약은 보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이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회복시켜서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한약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 네, 최효재 원장님께서 보약과 한약에 대해서 많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약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짚어주셔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한약도 칼로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항상 먹으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굉장히 낮다는 거, 안심해도 된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해 없이 건강하게 한약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